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 단행하면서 민주당도 내부 분위기가 정리되는 모양새라고 하죠.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남아있는 큰 과제가 원내대표 총선을 총괄할, 원내 전략을 총괄할 원내대표를 뽑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원내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1위, 당심에서도 1위, 여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죠. 항상 보면 이장님 같으신 분이 정말 이분인데요. 고향에서 이장을 시작으로 해서 남해 군수, 행자부 장관, 경남 도지사 등을 지내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원내대표 출마하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심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워낙 지금 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당에서 좀 김두관 의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 현장 요구들이 꽤 많이 네. 있고요. 저도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기라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검찰 독재 세력의 침탈이 공세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검사 독재 정권의 우리 당의 침탈을 막아내는 강력한 원내 지도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을에 정기국회에 이제 예산투쟁이나 입법도,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내년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좀 강력한 대여 투쟁, 네. 그리고 또 총선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의 역할이 좀 있다 이러면서 당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저도 이 흐름을 받아 안는 게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두관만이 할 수 있는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총선을 위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사실은 좀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창녕 군수 선거가 네. 내일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국회 본회의 이틀만 빠지고 계속 창녕에 상주하면서 군수 경남도의원 선거를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이 지원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오는 분들이 이제 창녕 군수 경남도의원 우서영 후보라고 여성 청년 27세 후보가 도의원으로 나갔고 네. 군수는 우리 당은 이제 한 분이 나갔고, 저쪽은 기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후보를 안 냈는데 친여 무소속 후보가 6명이나 나왔어요. 그렇겠죠. 무소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는 곳이죠. 창녕이 거의 대구 경부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힘들긴 한데 그 지지하러 전국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대전, 서울, 부산, 경북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성규 후보, 군수 후보 지지도 하고 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도 응원하면서 네. 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 원대가 언제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고 아마 5월 초쯤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꼭 좀 출마해서 당선돼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의 구심력도 좀 키우고 검찰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게 막아내고 총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꼭 나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 여론의 흐름하고 그 국민 일반의 여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MK 한이라는 분이요. 201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김두관 의원이 만났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화를 했었던 한 문갑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러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 정부의 소총으로 독일에 1년 있을 때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네. 그 나이에 학술적인 공부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유럽 사회를 좀 보고 느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교민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원들이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 적극 지지한다고 김종환님 얘기하셨고 드래곤님 무엇보다도 한 목소리 내는 민주당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 의원님 부디 되셔서 열심히 이끌어주세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써니님, 강아지님, 스타렐리님, 송호선님께서는 아예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응원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거금인데요. 감사드리고요. 개혁혁신의 아이콘 김두관 의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가을 정기국회 예산 투쟁도 그렇지만 오늘 나중에 물어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국관리법과 관련해서 네, 여쭤봐야죠. 대통령 거부권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더라도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생존권 관련해서 우리 야당의 이제
야성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한 5년씩 한 15년 정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들 야성이 많이 무뎌졌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 야당임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 대선의 패배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국민들이 뭐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좀 그 여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민생도 또 사실은 민생은 뭐 여당 정부 여당이 챙기는 거지만 국정 운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회 또 제1야당 제1당으로서 야당이지만 또 민생을 도외시할 수도 없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지금 많이 다녀보면 특히 이제 지역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통 재래시장에 가면 거의 뭐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다가 아우성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전통 재래시장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게 사실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물건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화폐 예산도 윤석열 정부 다 깎았죠. 다 깎았는데 우리가 정말 살렸어요. 뭐 네. 우원식 박정 간사 저도 예산 소위를 했습니다만 살려서 3,500을 살렸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 또 지방 정부가 매칭해서 좀 보태서 네. 그나마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야당이 안 하면 예. 뭐 자기들 위주로 그냥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당으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살국군님께서 저는 양산 권리당원입니다. 3월달에 배드민턴장에 오셨는데 소심해서 인사도 못 드려서 대신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네, 에피소드들이 감사합니다. 많이 있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계셔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기뻐하시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 1위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당심으로 뽑는 게 아니고 민심으로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뽑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좀 회의적으로 아닌데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솔직하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 결국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의원들 투표로 선출이 되는 거고 당내 개파라든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라인이 또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또 아무래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국회 아시다시피 이제 본회의보다는 이제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그렇죠. 하는데 상임위 중심을 활동하다 보면 이제 법안을 다루는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자주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친소관계가 좀 정해지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민주주의 4.0이라든지 더 미래라든지 또 뭐 민평년이라 이런 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파에 속해 있으면 이제 기본 지지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러긴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 정파가 없고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친노파인데 네.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단점이자 약점이긴 한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만큼은 이 약점 단점이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좀 해봅니다. 왜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언론에서 이제 친명 비명 이렇게 막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은 강경하게 하고 당내에서는 화합과 탕평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뭐 군수 때나 경남도지사 할 때 완전 여소야대에서 성과들을 상당히 냈는데 그런 점은 뭐 야당 국회의원들도 꽤 잘 설득해내고 이제 야당 그 군의원도 잘해서 성과들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여튼 어쨌든 당내 탕평과 화합을 좀 잘 이뤄낼 수 내고 그 힘으로 이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다. 김두관의 강점들을 잘 설명해내고 그래서 어쨌든 또 전체 흐름이 이제 당원 중심으로 지금 이동하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네. 당원들이 이런 강력한 지지랄까 이런 기반 바람들을 잘 제가 좀 안고 원년들을 좀 만나서 지금 어제 사실은 부산, 경남, 울산의 국회의원 전체 7분입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당 국회의원만 해도 169명인데 9명도 아닌 7명인데 너무 작네요. 예, 네. 어제 처음 이제 뭐 미리 좀 전화도 하고 만나긴 했습니다. 어제 같이 전체 전역을 하고 염려들을 많이 하고 응원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비명계가 많은 호남 지역 의원들하고 제가 좀 친분도 있고 해서 169명 전부 찾아뵙고 이번 전 원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또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할 예정이고 내일 이제
그 장년 보궐선거만 끝나면 네, 오늘 오후에 열심히. 장년으로 내려갈 건데요. 네. 저녁에 또 밤늦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오히려 뭐 비명 혹은 내지는 뭐 친명 이런 것보다도 이제 개파가 좀 개파색이었다는 게 오히려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김두관식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본인을 지지하는 딱 명확한 내표 이런 게 계산을 사실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괜찮을까요? 아직은 누가 물어보길래 아직 사실 5표 정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야. 이제 개인의 친소 관계라든지 네. 정파의 그런 결정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시기의 원대라서 사실은 이제 국민 바람이나 당심 이런 쪽을 전혀 무시하면서 네. 그냥 또 끝골로 가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 그런 점들을 좀 잘 어쨌든 여론조사는 제가 의원들을 만나는데 좋은 뭐라 그럽니까 소재라 할까 무기가 네, 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1등이 당시 민심 1등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른 분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자기네 개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하고 만나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느낌이 하여튼 열심히 일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충격이네요. 5표라니. 이게 보통 몇 표가 있어야지 원내대표가 되나요? 85표죠. 169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청에 이제 원내대표를 뽑는 요청에서 85표면 그냥 정해지는 네, 거고 네. 가반 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1, 2가 결선 투표를 하는데 우리 당 원내대표는 뭐 쭉 그 홍영표, 우원식 뭐 이렇게 이인영 이렇게 할 때 우상호 의원 다 할 때 한 번도 그냥 그 결선 투표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결선 투표를 하더라고요. 1, 네. 2만 뽑아서. 야, 이걸 읽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한 1초 정도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닥터 K님께서 김두관님 화이팅입니다. 언변은 별로고 매력도 크게 없지만 돌아가는 정치 상황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적 적극적 사고로 행동파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윤 대통령 좀 실정을 막아주시고 이재명 대표 적극 옹호해 주시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반년 투쟁에 좀 힘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맹심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비명계 의원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고는 하지만 또 사실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부 화합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를 원내대표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민주당 맨날 지네끼리 싸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원내대표의 그런 역할일 텐데요. 총선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하겠다, 원내 전략 이런 거에 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비밀이라서 공개하기 어렵긴 비밀이군요. 하긴 합니다만은 새 원내대표가 이제 의제 설정을 좀 잘해야 되겠죠. 의제 설정을 잘해야 의제 된다. 설정을 잘해야 되고 어쨌든 그 당내 이제 뭐 합과 탕평은 기본인데요. 총선을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사실은 얼마나 핵심 공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당이 이제 169분이고 다들 뭐 또 현역 의원들이 특별히 건강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다 이제 재선, 3선, 4선, 5선, 뭐 6선까지 다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핵심 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 뭐 총선에서 필패죠. 그래서 굉장히 그 현역 의원들의 그런 강점들을 존중하면서도 또 전략 공천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을 잘 구사를 해서 국민들이 보기 확실히 이제 새로운 미래를 민주당과 함께 열어갈 수 있겠구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네. 일당을 만들어줘야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제를 잘 설정하고 잘 싸워야만이 일당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대표님, 원내대표님이 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당대표랑 또 틀립니다. 원내대표는. 왜냐면은 여당하고 혹은 다른 또 제3정당들하고 협상력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협상력이 중요한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원내대표로 됐을 때 의원들을 탁 아우르는 카리스마 내지는
좀 죄송하지만 여우 같은 협상력 이런 게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좀 우직해 보이기 때문에. 정직한 걸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뚝심이 장점인데 충직한 걸로. 저 스스로 어쨌든 지금 침탈을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유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통큰 양보랄까 결단할 때는 또 하고 강원양면 전략을 잘 구상하고 그 기본은 우리 당의 화합과 탕평이라는 당의 단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점 잘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시고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셔서 모쪼록 대승적인 정치를 계속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이슈를 조금 바꿔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4.3 추념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안 왔고요. 주말에는 벌써 서문시장 방문하고 야구 시구까지 하시던 분이 또 사모님까지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하시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제주 4.3 사건과 같이 중요한 이런 상황에는 나타나지를 않고 게다가 당선인 시절에 했던 그런 연설을 그냥 거의 복부처럼 복사해서 붙이기처럼 그렇게 하시고 이거 되게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행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여당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제주 4.3 사건은 사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원수로서 사죄를 했잖아요. 독일의 메르켈이나 이런 총리들이 특히 빌리 브란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나치에 항거한 내지 탕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서독 총리가 됐을 때 폴란드를 방문해서 가장 먼저 유태인 개토에 가서 나치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왜? 서독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48년은 46년생이기 때문에 2~3살쯤 됐어요. 네. 김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하고 자연인 노무현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나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었고 제주 4.3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죄했는데 이번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4.3 추념식에 가서 입장을 좀 밝히고 위로하고 그쵸. 합을 하는 게 상식인데 이분들의 역사관을 볼 수 있는 거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계실 때나 그다음에 그만두신 이번에도 사실은 가시고 네. 정말 진정으로 이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4.3 때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나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문시장이야 뭐 이제 자기들 지휘반이고 하니까 네. 이거 좀 편한 데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쪽에 가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야구시구장에 가고 서문시장이 지금 4번째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문시장은 왜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솔직히 제가 들은 바로는 시장 상인들도 너무 힘들대요. 솔직히 말하면. 잠깐 오시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렇다고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야구 시구 얘기하시니까 신명철님께서 야구요. 삼성 NC에 개막된 0대8입니다. 대패 원인이 뭐겠습니까? 시구 부정탓 아닙니까? 이런 짓인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임 대통령 이게 하다가 이제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호 거부권 행사하신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농촌을 돕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현실을 모르시면서 너무 심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뭐 놀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10만 원, 몇십만 원 보조해주겠다 이런 말 하면서 이 농촌에 계시는 우리 식량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식으로 돈을 줘야 되냐 자유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농촌 실정을 너무 너무 모르는 분들이고요. 정말 농민들 너무 아프게 합니다. 뭐 한간에 그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은 못 사주냐 이런
비판도 하시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생산성이 안 좋은 걸로 차라리 바꿔라 이런 얘기도 네.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쌀은 주곡이고 또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렇고 일부 이제 초과돼서 가격 지지가 안 되는 경우에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격리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따무 대가를 보장해 주는 그럼요. 법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무한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 작목을 재배하면 그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정 생산 그 재배 면적을 오버하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합리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는 건데 아마 자기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뭐 보니까 대통령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농민들 숫자도 작고 그런지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국가를 격려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거 사주면 버릇되고 오히려 계속해서 쓸데없이 쌀 농사만 지어가지고 문제 생길 거다라는 취지를 말한 게 다 거짓이군요. 사실이 아니군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꼭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일단 어느 정도는 구매를 해주되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이 만들어놓은 게 바로 양국관리법이라는 얘기군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80kg 한 가마당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나마 좀 숨통이 텄는데 예.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16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한 거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나마 이제 법이 양국관리법인데 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니까 참 농민들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죠. 이거 언론에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양국관리법이 어떤 식으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무조건 좀 쌀 남아도는 거 있으면 그냥 공짜로 사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만 계속 풍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사람들이 저쪽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하긴 대통령 거부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적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가 돼야만 가긴 한데 100한 2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참석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권을 재의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이 오는 6일에 후쿠시마 방문합니다. 뭐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아마 중심이 돼서 네 분이 방문해서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게 바로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쭤본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게 친일이 될까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막겠다고 하면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이 일본을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우리 정부에서 미온적 태도를 취하니까 가서 이제 현황도 파악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하는 걸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더 황당했던 게 뭐 여당이야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계속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만 경향신문에 나온 걸 보면 당내 일각에서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다고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한다. 당내 일각 여론 역풍 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여론 역풍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당내 일각의 그 일각은 누굽니까? 아주 험하게 말하면 좀 색출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있는지 난 의심스럽는데 왜 저게 왜 여론 역풍이죠? 제목을 저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검찰총장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부에 있거든요. 국회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 친전도 보내고 동의를 구했지만 그때 우리 이제 지도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가면 역풍이 분다 이렇게 하면서 말렸어요. 역풍 타령은 지겨워 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무슨 역풍이 있습니까? 네, 무슨 역풍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오 그레이스님께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후쿠시마 원전수와 수산물 다 드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자, 윤 대통령이요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선언을 하실 예정이다. 근데 이거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런 조치 내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친일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너무 넌센스죠.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는 정말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네네.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내면 일본이 노리는 오히려 국제 분쟁 지역으로 자꾸 그렇죠.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네. 교과서에도 싣고 이런 게 자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의 그런 전략이 말려드는 꼴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독도를 굳이 우리 땅으로 선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땅인 것을 난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일본이 계속 일부러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그것을 국제 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여론에서 이제 세계적 여론에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조용한 외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그동안 기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얘기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까지 한다 그러니 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못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내대표 나오셨고 후보 나오셨고 현재 민주당 내부 사정 보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의 일본관이나 미국에 대한 어떤 행동하는 거 다 보셨을 텐데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 4월 말에 다시 뭐 방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기만 하면 이제 사고가 크게 나서 최근에 뭐 자기들이 그렇게 외교 무능, 외교 참사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비판을 했을 때 자기들은 오히려 성과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외교 안보 라인에 이제 청와대 총괄 실장이 안보실장인데 어쨌든 김성한 외교 안보실장을 갑자기 이제 바꾸고 조태영 주미대사를 이제 불려들였는데 자기들이 잘한 실무 책임자를 왜 바꿉니까? 그런 네. 거 보면 이번 방미도 또 뭘 또 사고 칠지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뭐 국민 안위를 대통령이 걱정해야 되는데 대통령 그런 외교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해서 매우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이제 단단하게 좀 잘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뭐 대안도 제시하면서 어쨌든 제 일당으로서 또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여론 조사에 응하는 우리 또 국민들이 김두관 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강력한 대화 투쟁을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좀 행동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 또 좋은 소식 있길 잘 바라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